여러분 혹시 이 선전 기억나십니까? 우유 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유가 이렇게 뭘 떨어뜨려 가지고 우유가 이렇게 이렇게 탁 올라오는 거, 물결이. 그런 거 제가 그게 왜 그렇게 인상적이냐면은 그런 현상이 늘 궁금하고 신비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왜 이 눈 이렇게 얼음 맺힐 때 이렇게 막 왜처럼 분위기가 생길까? 내가 기억나는 것이 어린이 시절 한 7살 뭐 이런 앞뒤 시절에 엄마한테 나는 나중에 과학자가 돼가지고 저런 거에 대해서 다 밝혀낼 거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밝혀진 건지도 모르고 그때는 아직. 그리고 맨날 그 이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데 할머니한테 맨날 뭐 물어보고 계속 끝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인데, 이렇게 우유가 됐건 물이 됐건 뭐가 딱 떨어지면 팍 하면서 물결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입체적으로 보면 보세요. 이게 뭐 옥구슬 하나를 어떤 액체 속에다가 딱 떨어뜨린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보면은 비가 많이 오나? 아이, 큰일 났네. 모르겠다. 입체적으로 보면은 딱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파장이 생긴단 말이죠. 진행을 하고 있다면. 진행을 멈추면은 물결이 생기지 않겠죠. 제가 지금 이거 오늘 하는 거 먼저 간단히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대 그 문명은 이제 과학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과학 기술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결국은 이제 양자역학의 시기까지 왔는데, 뭐 오늘 양자역학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더구나 무슨 뭐 핵물리학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결, 파동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물결이나 파동, 파장,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맥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적인 것이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런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것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한 100년 정도 된 양자역학이고. 근데 제 어렸을 때 그 질문 딱 하고 이제 물결파가 친단 말이에요. 근데 진행을 했을 때, 진행을 계속하면은 그 물결파가 있는 것이고, 진행을 멈추면은 사라지겠죠, 결국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이번에는 물이나 우유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공기가 됐건 유리가 됐건 어떤 매질을, 그런 걸 매질이라고 하죠. 매질. 뭔가가 이렇게 진행을 해. 어떤 입자가, 우리 쉽게 이렇게 해볼까요? 빛이 진공을 진행해. 우주 공간에서 이런 저쪽 위에서 빛이 진공을 진행을 하면은 광속은 정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mc 스퀘어 할 때 그 c가 이제 광속이란 말이죠. 그러나 빛도 유리 속에서는 속도가 확 줄어요. 한 3분의 2 정도로 준단 말이죠. 빛이 가장 빠르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빛뿐 아니라 다른 입자들, 작은 입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전 채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번 다룬 건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먼 입자가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물결이 뒤에 친단 말이에요. 물결이. 이런 파동이 막 친단 말이에요. 물결파가. 그러면 물결파가, 진행 속도가 빠른 물결파가 뾰족하겠어요? 널찍하겠어요? 뾰족하겠죠. 진행 속도가 느리면은 결국은 널찍하게 퍼지고 끝날 것이고, 멈춘다면.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핵 연료봉이 어떻고 재처리가 어떻고 플루토늄이 어떻고 거기에도 다 그 같은 원리가 쓰이거든요. 우주를 설명할 때 그 이 과학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힘은 뭐냐면은 하늘이 저렇게 파란 거랑 핵 연료봉 시키는 그 수조의 물이 파란 거랑 바닷물이 파란 거랑 다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유에서 파도가 물결파가 팍 치는 거랑 어떤 입자가 지나갈 때 역시도 파장 뒤에 그냥 물결파가 쫙 원뿔형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 다른 현상을 같은 원리로 폭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각도가 작으면 빠르단 말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삼각함수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죠. 이과는 배우고 문과도 배우겠죠. 배우죠. 삼각함수까지는 배우고 이제 삼각함수를 미적분하고 하는 것까지는 안 배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사인 값을 가지고 그 속도를 구해요. 결국은 사인 값을 가지고. 사인은 뭐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각도가 펑퍼짐하거나 좁거나 그러면 이게 사인이잖아. 그 사인 값을 가지고 그걸 뭐 이제 분모로 넣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죠. 그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체렌코프 그 발견한 그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체렌코프 복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물질 지금 에너지 결국은 에너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 물리학 이런저런 컨텐츠를 올리면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고전 물리학적으로 세상을 설명할 때 뭔가 상태 변화나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의 출입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생물학적인 어떤 생물의 발생 이런 데에도 에너지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에너지를 쪼여야 뭔가 질적인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에너지를 그 복사값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핵 연료 그 처리를 할 때 핵이랑 관련된 어떤 뭔가 처리를 할 때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기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전자기파가 나와요. 그 전자기파가 나오면은 이제 그 파장 중에서 다른 색깔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거라면 다른 색깔은 다 흡수가 되고 물속에 그리고 흡수되지 않고 산란되는 게 바로 파란색 파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핵 연료봉 처리하는 그 시설의 수조는 파란 빛을 띠죠. 하늘도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색깔은 흡수를 하는데 파란색 파장만 산란이 돼서 파랗고 바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되게 넓은 범위의 것들은 대부분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많잖아. 이 하늘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핵 연료봉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체렌코프의 그 복사 에너지를 그 복사 값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입자의 에너지 그러니까 핵연료로 쓰려고 하는 그 입자의 에너지 그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핵사찰을 할 때 이게 핵 연료봉 처리가 지금 얼만큼 되어 있다 혹은 재처리가 된 거냐 아니냐 그것까지도 다 같은 원리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지금 그래도 가장 정합성 있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저는 과학적 반실제론자이긴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릴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물리학과에 들어까지는 갔었고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뭐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는 실제론자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모델이고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합적으로 설명이 잘 되는 거죠. 고전적으로는. 물론 이제 100년 전, 50년 전이 되면은 그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연속적 설명이 안 되는 세상과 만나서 양자역학이 나오지만, 내가 지금 요약한다고 그러고 딴 데로 또 새네.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파장을 보는 거예요. 파장. 막 파도가 치는 거야. 물결바가 치는 거야. 뭔가 에너지가 있으면. 그래서 우유를 똑 떨어뜨리면 파장이 쳐. 그죠? 근데 빛이나 아니면 다른 것도, 빛도 이제 입자로 볼 수 있고, 다른 전자나 아주 중성미자나 이런 조그만 입자들도 에너지, 고에너지가 있으면은, 고놈의 에너지가 아니라 높은 에너지 말하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체렌코프 복사라는 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핵에서도, 천체 물리에서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간단히 체렌코프 복사, 그리고 파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들어간 것이 왜 이렇게 다 파랄까 세상에. 이건 바로 흡수되느냐 산란되느냐. 이런 색들은, 우리가 보는 색들은 다 산란된 색을 보는 거예요. 흡수된 색은 못 보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